어떻습니까? 손마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네. 어때요? 괜찮아요? 예. 사실 여기 있으면 면역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절로 면역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뭐 듣기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산소가 들어오면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면역이 올라간다는 게 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보면 우선 공기가 우선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산소만 들어가도 그 자체가 면역력이 정말 올라가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산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바로 면역입니다. 이렇게 산에 사는 스님들 보면 영양 상태도 뭐 굉장히 부실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도 장수 건강하시는 이유가 보면은 산 자체가 주는 면역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면역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이라는 것은 그건 한 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병을 예방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면역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면역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 그러는데 선생님들 그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력이라 하는 말은 의학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게 참 좋잖아요. 면역이 좋다, 면역이 세다. 의학적으로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게 면역이라는 게 무슨 뭐 주먹 힘이 있듯이 이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면역력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표정 보기 상당히 어려운 표정 같은데. 면역력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면역세포는, 면역은 어디서 만드느냐? 이 70%는 이 장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30%가 뇌에서 만든다. 그러나 사실 장과 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또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장내 상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면역을 만드는 구체적인 장소는 바로 저기 바이엘판이라고 소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파구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기 사실은 다 모여있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 최근에는요, 이 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즘은 잘 아시는 이 비만 문제라든가 또 저체중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전부 장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의학 서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바이엘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파 조직인데 저기서 이제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역 세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골수에 있습니다. 이 장골, 특히 긴 뼈, 이 다리 같은 데 이런 장골에 있는 것이 이 면역 세포는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이엘판이라든가 이런 뇌에서는요, 면역을 직접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세포를, 면역 세포를 힘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장과 뇌의 목표입니다. 선생님, 이 장내 세균이 요즘은 굉장히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내 세균을 크게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눕니다. 선생님들 가령 여름에 우리가 설사를 만났다. 냉면을 잘못 먹으면 여름에 설사를 만나죠. 그럴 때는 이 유익균이, 얼마 안 되는 유익균이 전부 유해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중간균입니다. 이 중간균은요, 이게
때로는 유익균도 됐다가 또 때로는 또 유해균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유익균이 좀 많고 유해균이 좀 적고 그다음에 중간균이 많고 대충 이런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또 여기 보면은 이 날씬균과 또 이 비만균이 또 이렇게 노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 중에는 아주 날씬하게 되고 또 균 중에는 비만을 만드는 그런 균도 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의 중심, 제가 아까 그랬죠? 면역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면역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예, 이 백혈구, 우리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죠? 우리 피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 백혈구는 병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백혈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이 침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혈구가, 동원되는 백혈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 칼이 비켰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밖에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세균과 잘 싸우는 백혈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혼연한 이 바이러스는요, 이거는 그러면 뭐냐? 선생님들, 여기 있는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엄마로부터 우리가 타고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자연 면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면역의 중심이라 그러면 역시 이 백혈구가 중심이 되고 임파구가 제일 많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이 NK세포, 굉장히 길고 크게 그려놨죠. 이 NK세포는 그냥 이제 항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요, 하루에도 한 5,000개가 생깁니다. 암세포가. 그래도 이 NK세포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NK세포가 못 잡아먹으면은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병에 걸리면 죽으면 좋겠느냐 생각하면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표정 뭐 잘 믿는 표정이 아닌데. 왜냐면 암은 이게요, 정말 초만성병입니다. 병 중에서 가장 만성으로 진행되는 게 암입니다. 이게 암이 적어도 진단이 되려면은 적어도 콩알만한 크기가 돼야지 암이 진단이 됩니다. 그때까지가 한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암이 콩알만큼 자랄 때까지가 대개 한 18년, 19년, 한 20년 좀 못 걸리는,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암에 걸리면은 적어도 한 5, 6년은, 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5, 6년은 사는 겁니다. 암에 걸렸다고 뭐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 암에 걸려서 그냥, 천천히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NK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때에 따라서 이 많은 임파선, 여기 보면은 이 백혈구가 이렇게 많죠. 이 종류가에 따라서 출동하는 백혈구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자연 면역계가 있습니다. 이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아기가 이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이 면역을 제일 많이 엄마로부터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아이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수술로 하지 말고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좋다. 그게 이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제일 아픈 게 그럴 겁니다. 요즘 그렇게
젊은 엄마들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자기 언니 애 노는 거 너무 아프거든요. 아유, 난 못하겠다. 그리고 처대기 놓고는 둘째 아기도 안 놓는 이유가 처대기 넣을 때 너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고생한 만큼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애기는 이렇게 중요한 자연 면역계를 얻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자연 면역계가 튼튼하면은 뭐 웬만한 병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코로나는요,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 균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이제 자연 면역계 가지고는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면역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뭐냐? 이것도 하나 면역계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원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면역체예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요게 획득 면역계 약점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항체에는, 항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듣는 면역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면역을 하나 얻었으면 뭐 다른 바이러스에도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하나면 이 바이러스에는,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에만 듣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의학의 한계점입니다. 요즘 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정부에서 엉터리로 백신을 수입해서 국민에게 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웃는 사람도 있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면역을 확실히 이제 검증을 하려면 적어도 한 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놔보고 동물 실험을 해보고 동물에서 보니까 이거 놓으니까 확실히 병이 안 걸리더라, 바이러스 안 걸리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에 이제 실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데 거의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백신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알다시피 코로나는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규 과정을 밟아가지고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뭐 비슷하면 뭐 그전 같으면 그래가지고 인가가 안 나죠, 사실은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코스가 굉장히 단축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려면 걸 수는 물론 있죠.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래서 이제 이 파이저에서 참 큰 돈을 벌었죠, 벌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그 시비는 정당한 시비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시비를 걸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동경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비슷한 거라도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실입니다. 아까 내가 장에서 또 내에서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이 균과 싸우는 놈은 이거는 백혈구입니다. 임파구가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백혈구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또 침입하는 균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장골에서 뼈에서 만들지만 뼈에는 조혈기관이 있습니다. 피를 만드는 기관이 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혈기관이래서 이제 그 백혈구도 만들고 적혈구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뼈입니다. 장골에서 만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특히 여성들은 가령 갱년기를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장도 튼튼해야 되고
또 임파구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 뼈에서 만든 피가 그건 아주 여린 겁니다. 이런 싸움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소장에 들어가서 이게 크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 이제 병균과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골에서 만든 피가 바로 이 외적과 싸울 그런 힘이 없고, 이게 이제 여기서 뇌나 혹은 또 장에 가서 자기가 키울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면역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면역 그러면 되는데 이 의사들은 보면 굉장히 긴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이름이 더 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는 굉장히 여러 기관이 합쳐집니다. 아까 선생님들 이야기했죠. 제가 이 뼈는 뼈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게 이제 내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이게 크는 겁니다. 그만큼 소장의 또 힘도 강하고, 그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합심을 해서 이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가지가 튼튼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이 면역이 튼튼하려고 그러면 장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많습니다. 수억 마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세균총이라고 그럽니다. 세균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인데, 이런 세균총이 건강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선생님들, 요즘 우리가 이 비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또 저체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 장내세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요, 다이어트를 전혀 안 해도 날씬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건강한 체격인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맹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살이 찌고 싶어도 고기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비만 문제는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거의 한 70%, 80%는 유전입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장모 할머니가 굉장히 뚱뚱해요.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뚱뚱하고, 우리 딸아이도 뚱뚱하고, 또 태어난 손자까지도 뚱뚱하고. 우리 집에는 여자들은 다 뚱뚱해. 남자들은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듯이 이게 보면 확실히 유전입니다. 우리 형제는 6형제인데, 다 보면 그래도 비슷한 체형입니다. 저는요, 거의 한 80이 될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다녔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욕을, 애를 먹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게을르다든가, 규제를 못하는, 자존심이 없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세균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세균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느냐.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0%하고 유전이 관계되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야,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총이 건강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요, 상당히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우리 소원이 뭐냐, 김일성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밥에 고기국을 먹을 날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이건 좀 우리 한국의 가난에 한이 맺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뜻대로 됐어. 이후는 안 됐죠. 그런데 문제는 뜻대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 참,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기를 먹게 되면서 굉장히 비만 환자가 많아졌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전 병이, 특히 이제 이 심장병, 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심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이런 건강에 대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제일 많이 하는 데도 미국이고, 또 비만 환자가 제일 많은 것도 미국이고, 다이어트가 제일 많이 하는 데도 미국이고, 그러면서 잘 안 되는 게 또 미국이고, 또 사망 환자도 제일 많은 게, 여러분, 뭐, 대개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일본이 제일 빨리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미국은 아직 되려고 그러면 까맣게 남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도 뭐 한 70 평균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요. 이민자들도 말로 많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균총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요즘 타겟가 되는 게 소위 붉은 고기, 특히 그 소고기가 제일 악질입니다. 소고기를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먹으라, 영양학자들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소고기를 일주일에 몇 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것은요, 우리보다 체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37도 아닙니까? 이거는 41도예요. 41도.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은, 닭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계에서 프라이 치킨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어요. 프라이 치킨이요. 특히 프라이 치킨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 제일 많이 먹는 게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요, 엄청 체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이 높은 놈이 낮은 쪽으로 들어오면, 얼음이 가령 예를 들면 얼잖아요. 그게 체온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은 굳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심장병에,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찬 데 들어오니까 37도에 들어오니까 여물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채소를 적게 먹습니다. 채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소는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소는 소화 안 되고 저 대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 덩어리가, 그게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피를 다 씻어내고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그 청소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채소를 안 먹으니까. 지금 영양학회에서는요,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될 채소를 3분의 1밖에 안 먹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채소를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안 먹고 있다. 그리고 고기만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니까 피쉬는요, 이게 냉열 동물입니다. 어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열 동물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이게 얼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쉬를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고기는, 특히 이제 붉은 고기는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의사들 걱정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이게 이 서양식으로 되어갑니다. 식단이. 그러니까 뭐 국수를 먹으면 되는데 꼭 스파게티를 먹어요, 얘들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 국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그거라도 스파게티를 먹어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서구화되어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뭐 좋은 걸 닮아가면 괜찮은데, 서구가 그렇게 먹기 때문에 제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서구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뭐 워낙 건강에 돈도 많이 쓰고 병원도 잘 돼 있고 의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럭저럭 유지는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못한 나라도 더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자 나라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식은요 굉장히 건강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국식만 잘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한국식을 잘 안 먹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를 강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은요, 나물 문화가 굉장히 높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나물 문화가 없습니다. 생야채를 그냥 그 살라드 먹으면은 살라드에 드레싱 묻혀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우리 한국 음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삶아요. 그리고 거기다 양념을 또 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양념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념은 양념이라고 그러죠. 이응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념이에요.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양념 문화가 정말 이 앞선 문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약념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물을 삶으면 그냥 안 먹잖아요. 또 이 양념을 하고 먹습니다. 처음에 클린턴 때 정부 때 미국 사람들이 설탕 그 다음에는 설탕과 뭘 많이 먹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칩니다. 그런데 설탕과 소금 없이 양념을 해놓으면은 무슨 맛이 없잖아요. 그게 이 맛의 기본이 이 설탕과 염분입니다. 이거 쓰지 마라 그랬으니까 클린턴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래 이걸 안 쓰려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아줌마들을 불러가지고 양념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미국 주부들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그런 양념은 없었어요. 뭐 아주 기본적인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고춧가루라든가 깨소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최근에는요, 미국 시장에 가보면은 뭐 한국 그로사리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갖 양념이 다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건강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 중간균도, 날씬균, 비만균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익균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 여기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쇠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죠. 거기에 비하면 콩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스님들은 채식주의자들 많잖아요. 아마 여기도 한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비건들은 채식만 먹어도 단백질 충분히 흡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콩을 먹으면은 충분히 그게 고기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콩에는 우리가 필수아미노산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필수아미노산, 이거는 꼭 밖에서 먹어야 됩니다. 필수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콩은 그게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고기는 8가지 다 갖고 있어요. 이 소고기를 한번 먹는 게 훨씬 더 영양가로 보면은 콩보다 낫죠. 그러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콩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필수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 여기서 이제 저체중 환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 우리가 이 체중 환자들은요, 저체중 환자들은 우리나라에 한 60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저체중 환자들이 죽기도 빨리 죽고 병에 걸려도
싸울 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무슨 뭐, 싸울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유익균들이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야채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야지 이게 이제 유익균들이 활성화돼서 소위 세균이 건강하게 되는 건강촌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 요즘 살라다를 젊은 여성들이 보니까 우리 손자 녀석도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여자인데 밥을 안 먹어. 늘 어디 가서 안 먹는다 할 때 먹는다는 거야. 어디 가서 보면 직장 앞에 그 살라다 바가 있어요. 그 살라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 생살라다보다는 약간 삶거나 약간 발효된 살라다가 더 좋다. 이 나물 문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나물 문화가 좋냐 하면은 우선 이제 양념을 해야 되니까 외국에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가셔도요. 그 스테이크 하나 달랑 나옵니다. 어쩌다 감자튀김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라는 게. 우리는 반찬이요. 젤라도에 가면 반찬이 40가지가 됩니다. 반찬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걸 먹을까 고민이에요. 절차가 저까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식물은요.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왜 그 채식을 자꾸 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식물은 동물에게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다른 점은요. 동물은 자기 사는 데가 안 좋으면은 옮기면 됩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태어났으면은 옮기질 못하니까 거기서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기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이거 싸워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식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걸 먹으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참 어느 것보다도 저걸 먹으면은 건강에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저걸 안 먹는다는 겁니다. 저것은요, 내가 살라다 먹고 있는데 살라다 먹어가지고는 파이토케미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파이토케미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물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거니까.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그렇기 때문에 셀룰로스라는 막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룰로스라는 막이 끼어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 씹는 힘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소화력 가지고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삶거나 발효를 하지 않으면은 셀룰로스가 끼어지지 않습니다. 셀룰로스가 끼어지지 않으면 이 중요한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다른 기능이 있죠. 채소를 많이 먹으면 뭐 이 기능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이토케미칼의 기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짝 삶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나물 문화가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양념을 하고 거기다가 나물 문화가, 채소가 파이토케미칼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짝 삶으니까. 그 다음에 이 면역 주스인데, 쌤들 그 스위스에 가면 이 벤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학 하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자연의학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를 성지순례처럼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저도 한 50년 전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근 주스야. 당근 주스를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하루 3억짜리를 줍니다. 아침, 점심, 몇 끼마다 당근 주스를 한 잔씩 줘요. 그래서 여보, 이거 왜 당근 주스요? 그러니까 이 당근이라는 게요, 이 흙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게 당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분이 그렇게 좋다. 이게 당분을 꼭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생각이고, 저도 그때 뭐 나는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나도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적어도 점심 때 저녁 때는 돌아다니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아침에 나올 때는 꼭 당근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감기 몸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괜찮으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당근 주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우리 뇌에서 면역을 한 30% 책임을 진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단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우리가 당하며 살고 스트레스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스트레스와 싸운다 하는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제 문제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난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한테는 하나의 새로운 자극이고, 또 이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또 뭘 하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우리의 창의력이 높아진다. 선생님, 스트레스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스트레스 이게 낫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나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면역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나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가 왜 늙느냐, 이거는 제일 큰 것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없이면 죽습니다. 우리가 산이 오면은 왜 면역력이 절로 생기느냐, 산소가 많거든요, 산이는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오면은 절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 산소도요, 내가 평소에 호흡을 하면은 그 중에 한 2, 3%가 활성산소라는 놈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게 요물입니다. 요 놈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주름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저는 이제 올해 딱 90이 됐습니다. 창피하게도. 하는 일도 없이 90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당신 90일 때 왜 얼굴에 주름도 없느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름이라는 것은 이 나이가 들어야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바로 그렇게 나쁜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균과 싸우는 것은 백혈구가 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활성산소가 백혈구가 죽으면 죽을 때 백혈구가 오래 못 삽니다. 한 이틀, 3일이 고작입니다. 그 백혈구가 죽을 때요, 엄청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서 골맞다, 고름이 나온다. 그게 전부 활성산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게 정말 이게 공격을 받으면은 어떤 세포든지 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활성산소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면역이 참 중요한 것은 뭐든지 90분 사이클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면역에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양질의 수면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개 한 6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11시 뉴스 끝나면 계속 자고, 아침에 대개 한 5시 경 되면은 일어납니다. 이게 한 6시간. 이게 또 부족하다 싶으면
낮에 낮잠을 한숨 잡니다. 근데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잠들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는 아이들이 잘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성장 호르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야지 아이들 키가 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래 성장 호르몬이라고 분비를 했고, 그러나 성장이 다 끝난 후에도 이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몇 가지만 제가 적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하고 제일 관심 많다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피로 회복 호르몬 대사 지방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요, 남자가 한 80kg쯤 되는 남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면 자기 전보다 한 1kg가 체중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는 동안에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지방이 분해가 되니까, 여러분, 분해된 얼음은 깨지기가, 녹기가 쉽습니다. 얼음도 그렇잖아요. 덩어리가 작으면 녹기가 쉬워요. 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야지 미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이 단기 기억을, 내가 일요일 날 왼쪽에 공부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다음날 되면은 80%는 날아가 버립니다. 20%만 남아서 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자면 이 단기 기억을, 우리가 새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기 기억을 우리 머리에 남기는 거죠. 그게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실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때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요 수면이 우리가 언제냐면은,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험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 공부 다 해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일단 자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성적이 더 좋겠어요? 아침에.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구나. 예,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요 장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것이 요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잘 자야 돼요. 이때 잘 자야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수면도 좋아지고, 공부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키도 잘 크고, 날씬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 아침에 아주 신선한 태양을 받으면 한 20분 걷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하고 낮은 달라요. 아침에는요, 지구가 밤 사이에 객이 찹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지구에서는 엄청난 음이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프레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음이온이 그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이온을 맞으면서 아침 산책을 한 20분 하면은 그것이 정말 제일 훌륭합니다. 내일은 선생님들 그 스케줄은 안 들어있지만 우리 박창환 교수가 고맙게도 내일 아침에 그 산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생각 계시는 분 일어나서 같이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도 되고, 태양을 받으니까 바이타민 D가 되고, 여자들은 피부가 아주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남미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인데, 그 사람들은 뷰라비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거기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 사람들이 뷰라비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저것은 자연 속에 산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뷰라비다라는 것이 자연 속에 산다, 자연과 함께 산다. 진짜 이 코스타리카가 세계 5대 건강 장수촌의 하나가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활 태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에 오는 이유도, 내가 정말 이 산을 찾기 위해서 10년이 넘어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하고. 그 자연과 함께 산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다음 시간에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실제로 이 세로토닌적인 삶을 산다는 게 저는 우리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이런 세로토닌적인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로토닌적인 삶이라는 것은 조금 양보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너무 격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력으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되는 줄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1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목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보면은 참 세계 어디도 편안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괜히 지나가는 사람은 툭 친다든가 이런 인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세로토닌적인 삶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 우리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 그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확실히 표가되는 게 구내염이 많이 생깁니다. 구내염, 이 캔커스와 굉장히 아프죠? 저도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웅에 오면서 스폰서에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웅에 이제 임팩타민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팔려요. 그 제가 처방한 겁니다, 사실은요. 임팩타민은 이걸 먹으면은 바이타민 B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 바이타민 B. 근데 그걸 먹으면은 내 피로가 사라지고, 이 구내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먹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구내염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제가 하도 입을 많이 놀려가지고 입병이 참 자주 났어요. 그 후로는 입병이 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이제 입병, 그게 보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런 것이 구내염이 자주 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컨디션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이 면역력이 좀 좋아질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대충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잠을 잘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어떤 작가들을 보면 밤을 새우고 하는 작품을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가 버릇이 그렇게 되면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로 산다면은 잠은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에는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쓴 책이 14번째 쓴 책입니다. 114번째입니다. 이럴 때도 보통 박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소리고, 박수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느냐면은, 의학이라는 것은 계속 바뀝니다. 선생님들도 뭔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바뀌어요. 내가 선생님들 건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게 이번에 12권째가 13권째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의학이 바뀌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소위, 비만 패러독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쌤들들 아마 잡지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만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체중이 있습니다. BMI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신장과 체중에 대해서 그걸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게 BMI인데, 대개 한 23 안팎이 표준 체중입니다. 요게 제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57% 정도가 이 표준 체중에 속합니다. 근데 요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1도 비만이라 그렇게 하죠. 경주, 아주 경도, 가벼운 비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2도 비만, 그러면 상당히 심한 비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체중이 낮을수록 좋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체중이 약간 높은 사람들이 건강 장수하더라.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걸 부인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의사도.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일수록 그게 이 BMI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생각이 됐지만 실제로 BMI가 살짝 높은 게 표준 체중보다도 약간 높은 게 제일 건강 장수하더라. 이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저도 한 10년도 전에 그 리포트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저도 못 믿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이게 이제 차츰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의사도 이 비만 역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까지는 비만을 되면은 그렇게 표준 체중보다 높은 보면 1도 비만입니다. 비만. 근데 이 비만 환자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게 2도, 3도 비만보다 더 나쁜 게 이 저체중 환자입니다. 체중이 낮은 환자들. 이 환자들이 제일 나쁜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체중 환자가 우리나라에 한 56만쯤 됩니다. 거의 60만 명이 저체중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을 빼는 다이어트 클리닉도 있냐면 살을 찌우는 다이어트 클리닉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살을 찌우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주인 양반이 아이고 박사님 뭐 얼른 망하는 걸 보기 좋아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비만 클리닉은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정말 이 체중이 낮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해서 어떻게든지 좀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60만 명이 저체중 환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들은 하도 비만 그러고 떠드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20대 여성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 체중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 체중이 좀 많다. 자기가 좀 넘는다 하는 건 한 40%쯤 됩니다. 나는 체중이 너무 많다. 좀 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진성 비만 환자는요, 세계적으로 보면 남성은 한 15%, 여성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빼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들. 누가 제일 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한국 여성들입니다. 한국 여성들, 특히 이제 젊은 20대 여성들은요, 70% 이상이 내가 좀 더 빼야 되겠다. 정사인데도 더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문제고, 진짜 더 심해지면은 뭐 완전히 여러분 정말 구토하고 먹고 구토하고 그리고 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멀쩡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저도 몇 케이스 경험을 했는데 정말 참 비참한 그런 세월을 좀 만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먹고 이제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붉은 고기를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개 보면 특히 이제 직장에 회식 같은 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습니까? 내 돈 날리니까. 자, 여기까지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